실제로 뵌 적도 오늘 처음이고 사진도 여러 개를 본 게 아니라 20년 전에 진짜 돈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집에서 이렇게 이제 머리 깎고 근데 이제 인터넷도 끊겨서 뭐 이제 뭐 게임도 잘 못하고 막 이러면 한 여자 벽돌공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자꾸 떠오르고 머릿속에서 맴돌고 일단 글로 써보자. 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시놉시스 쓰듯이. 그렇죠. 제목을 제가 붙인 건 아니고. 아 그래요? 출판사에서 원래 제목을. 네. 잘 바꿨네. 잘 바꿨네. 문학 속 우리 삶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문학 감상회. 저는 가수 이적이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설 쓰는 김중혁입니다. 오늘 참 또 엄청난 분을 모셔오셨더라고요. 모시기 힘들었어요. 직접 모셔오셨더라고요. 참고 초려까지는 아니고 전화 드렸더니 또 흔쾌히 네가 한다면 내가 가야지 라는 뉘앙스로 그런 말을 하진 않았어. 영화적 상상력과 문학적 감각이 만나면 어떤 시너지를 보여주는지 알려주시는 고래영화 가족으로 유명한 작가님이시죠. 문학계와 영화계를 사로잡은 천명관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실제로 뵌 적도 오늘 처음이고 사실 사진도 여러 개를 본 게 아니라 20년 전에 어떤 마음으로 저 사진을 찍은 요 거예요? 인물을 보고 알아봤다니까요, 작가님을. 그때는 많이 말랐고 머리도 없고 그런데 이 외모가 근데 이 소설하고 맞아요. 임팩트감이 비슷해요. 저도 이제 천명관 작가님을 알게 된 건 훨씬 뒤였고 이 책 나오자마자 이제 사서 읽었거든요. 소설 다 읽고 나서 다시 프로필 봤는데 이런 사람이면 이런 소설을 쓸 수 있지 그런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약간 문단에 계신 분들이 살짝 쫄았을 것 같아. 그렇다기보다는 원래 영화판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또 나이가 40이 넘어서 문단에 가니까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저는 좀 친해지고 싶은데 되게 새침하더라고요, 애들. 너무 저를 등지시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근데 진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중혁 씨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가운데 그래도 중혁 씨는 좀 저를 좀 따뜻하게 맞아주었다는 느낌을 줬어요, 항상. 제가 이제 와서 말하자면 엄밀히 따지자면 저의 롤모델이에요. 제가 언젠가는 영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와일드한 소설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사실 저의 문학 세계와는 대척점에 있는 정말 멀리 계신 분인데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었고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 가깝게 친해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까워져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본인도 약간 샤이 하셔가지고 가까워지는 그런 분들은 아니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김중혁 작가님하고는 뭔가 있으시니까 선뜻 이렇게 나와주셨겠죠. 그럼요. 제가 20년 전부터 이 문학 감상회를 위해서 사람들 만나고 다녔죠. 진짜. 정말 시대의 문제작이자 제가 이번에 새로 바꾸서 뒤에 이제 몇 세까지 왔나 봤더니 66세, 100세까지 이 작품도 갈 것 같은. 그렇죠. 살아있는 고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김중혁 작가님이 늘 이렇게 커피 선사해 주시는 커피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제가 정말 역대급으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커피를 드려야 하나 고민하다가 가져온 커피는 뭐냐 하면 게이샤 커피입니다. 게이샤? 게이샤. 소설에 게이샤가 나오잖아요. 칼자국이라는 인물이 예전에 사랑했던 인물. 그렇죠. 게이샤 커피가 맛있고 좋은 커피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깨알 상식을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게이샤 커피와 게이샤는 상관이 있는가? 게이샤 커피라는 것도 난 처음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이 커피의 브랜드 이름이 게이샤인 거예요? 품종 이름이 게이샤인데 이게 굉장히 고급 커피여서 고가에 거래되는 커피예요. 이게 사실은 에티오피아의 게샤 지역에서 발견된 품종의 이름이에요. 게이샤가 아니구나. 일본에서 온 게 아니구나. 근데 게샤가 누군가의 오기로 인해서 게이샤가 돼버렸는데 게이샤라고 하니까 더 맛있어 보이는 거야. 사실은 게샤가 맞다. 그래서 이제 그런 깨알 상식도 알려드릴 겸 맛있는 커피여서 게이샤를 준비해봤습니다. 굉장히 약간 산미가 있고 그런데 입에 착
달라붙는 것 같아요. 네. 맛있어요. 원래 커피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뭐 커피 맛을 잘 모르긴 하는데 뭔가 내가 평소에 먹는 것보다는 한 차원 높은 커피다. 오랜만에 고급을 먹어보는구나. 저 기억나는 게 저희 천명환 작가님이랑 같은 지역에 살고 있거든요. 바로 옆 일산에. 동네 한 5분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10년 만에 봤어요. 근데 그때 만나서 네. 뭐 했지 생각을 해보니까 네. 먹는 얘기랑 커피 얘기만 했었어. 자, 이제 이 맛있는 커피와 함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래가 나온 지가 이제 한 21년 정도. 예, 20년 넘었죠. 기억이 약간 가물가물하신 부분도 있지 않으세요? 거기 사진 아까 뭐 얘기하셨지만 네. 그때는 정말 제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었어요. 그때 이제 영화를 하다가 실패를 해서 이제 집에서 칩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뭔가에 몰입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진짜 돈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집에서 이렇게 이제 머리 깎고 수도하는 마음으로. 네, 근데 뭐를 뭐 내가 뭐 대단한 걸 뭘 해보겠다 뭐 이런 생각은 정말 전혀 없었고 동생의 권유로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네. 왜냐면 제 동생이 그 당시 이제 문학도였고 저는 뭐 문학 작품을 좋아하고 책을 많이 읽긴 했지만 제가 작가가 되겠다거나 소설을 쓰겠다거나 이런 생각은 정말 해본 적이 없거든요. 40살이 될 때까지. 네, 왜냐하면 제가 느끼는 이제 소설은 정말 아무나 쓰는 건 아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일반 사람도 다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근데 어쨌든 동생이 소설을 써보라고 이제 자꾸 권해서 워낙 시간도 많고 할 일도 없으니까 뭐 그러면 사람이 이제 뭔가를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인터넷도 끊겨서 뭐 이제 뭐 게임도 잘 못하고 막 이러면 완전 무직백수의 지금 네. 모든 상황은 다 그렇죠. 끊겨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뭔가를 이렇게 끄적거리기 시작을 했는데 네. 그게 뭔가 끄적거려지더라고요. 한 달 만에 단편 2편하고 중편을 하나를 썼어요. 와. 그 문학동네 이제 신인상에 냈는데 당선이 됐어요. 예. 프랭크와 나라는 그렇죠. 작품이죠. 예. 아. 그거를 사실 내려고 한 건 아니었고 네. 그 단편 2개와 중편 하나를 내려고 했는데 네. 이거를 쓰다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건 약간 번외처럼 쓴 거였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예, 왜냐면 프랭커나 보면 약간 꽁트 같잖아요. 네. 우스꽝스럽고. 예, 근데 모르겠다. 그냥 다 내자. 그래가지고 다 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당선이 됐어요. 어허. 제가 좀 힘줘서 썼던 것들은 다 안 됐고, 그러고 있던 차에 또 영화 일을 계속 또 한편에서 진행을 했는데, 네. 그것도 또 잘 안 됐고,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영화를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이제 제작자랑 만나서 얘기했던 게 이 고래 이야기였어요. 그때 근데 이렇게 이제 긴 이야기는 아니고 네. 한 여자 벽돌공의 이야기, 뭐 약간 사랑 이야기, 뭐 이런 그 이야기들이 자꾸 떠오르고 머릿속에서 맴돌고 그게 자꾸 확장돼가고 막 이런 그래서 이거를 일단 글로 써보자.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줄거리를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시놉시스 쓰듯이. 그렇죠. 이제 원래 영화를 쓸 때는 줄거리를 먼저 이렇게 쭉 네. 쓰거든요. 네. 그 줄거리를 쓰는데 매우 시간이 많이 들었어요. 그게 첫 챕터예요. 그 춘희가 이제 공장으로 돌아오면서부터 이 전체 줄거리가 다 나오잖아요. 맨 그렇죠. 앞에. 그렇죠. 한 챕터 안에 이 줄거리가 이제 토대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야기들을 이제 써나가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뒤에 써나가는 거는 어렵지 않았어요. 정말 이렇게 놀이처럼 또는 막 그 본능에 의해서 막 썼던 것 같아요. 시간도 정말 한 3개월 만에 다 썼죠, 이거를. 처음에. 진짜 뭔가 안에 무언가가 막 폭발하고 그걸 그냥 일단 여기 둘 수는 없으니까 일단 콸콸콸콸콸 거의 그런 느낌이었어요. 쏟아내신 거네요. 예, 거의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제가 소설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 거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만약에 소설을 쓰면 약간 모디아노 스타일 같은? 죄송합니다. 제가 살짝 웃었어요 지금. 모디아노나 뭐 약간 이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약간 그런 게 좀 있어 보이고 막 하던 시절이니까 아니면 이제 그 미국 작가들 리얼리즘 계통의 소설을 썼거나 그래서 저는
이제 음악 하시니까 예. 내가 어느 날 곡을 만들겠다. 예. 난 이런 곡을 만들 거야. 예.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멋있는 건 뭔지 알고 네. 라디오 헤드 같이 좀 이런 거 미안해, 또 웃었어. 열심히 듣잖아요. 열심히 듣잖아요. 저는 또 저라는 필터를 통해서 막 많은 게 오고 가다가 어느 날 툭 썼는데, 이거는 내가 어릴 때 아버지가 틀어놔서 들었던 그 트로트 같은 것에 영향이 갑자기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럼요. 저는 제가 어느 날 노래하고서, 내가 약간 송창식 선배님의 그 느낌이 있네? 그걸 막 제가 추구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렸을 때 막 듣고 좋아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그냥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패닉 1집도 타이틀곡이 달팽이가 아니었잖아요. 예, 맞아요. 아무도라는 아무도를 노래였어요. 밀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아무도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 작품이 나왔을 때 뒤에 제일 크게 써 있는 게 특별하다. 전통적 소설 학습이나 동시대 소설에 비친 게 없는 작가다. 배운 게 없다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문단의 어떤 판에서 돌연변이 같은 작품이 하나가 툭 세상에 나왔는데 상도 받고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공모에 이제 내면서 이게 당선이 될 거라는 생각은 정말 못 했었어요. 왜냐하면 써놓고 나서 나도 이런 걸 누가 뽑아줄까? 근데 진짜 이상하긴 하다. 이게 스스로도 이런 건 없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 나만이 쓸 수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어떤 걸 혼합해서 재료로 만드는지가 중요한데 내가 보기에는 보통 전통적인 소설에서는 고급 문학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문학들의 엑기스만 뽑아오는데 천명관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뭐 무협지, 에로소설, 맞아요. 잡지, 마구잡이로 섞어서 천명관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걸쳐냈기 때문에 그게 새로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터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세계 3대 문학사인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올랐었다고요. 뭐 그렇죠. 제 기사를 찾아보다가 부커상 후보에 올라서 수상소감을 만들어 두었는데 뭐라고 썼을까 넌 너무 궁금한 거야. 수상소감. 근데 사실 이제 갈 때 수상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게 마음이 편하긴 하잖아요. 아니, 뭐 그러기도 한데 여러 가지 그 정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전에 한국 작가가 이제 얼마 전에 받았었거든요. 이거 소설 쓴 지가 벌써 20년인데 갑자기 물론 영미판으로 번역이 돼서 대상이 된 거였죠. 어쨌든 그걸로 또 많이 알려지고 수상은 못했지만 뭐 그 덕에 뭐 또 다른 여러 나라에 또 번역이 됐어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고 창작자는 이렇게 내 작품이 세상에 나가잖아요. 그럼 얘는 나와 상관없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움직이는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리고 그게 때로는 영광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수치가 되기도 하고 제멋대로 다녀서 어디서 무슨 일을 벌일지도 모르고. 근데 어쨌든 저에게는 되게 고마운 책이라고 할 수도 있죠. 수상소감 한 줄만 얘기해 주세요. 이거 수상을 한 게 아닌데 그래도 왠지 다들 거기 오신 분들 다들 안주머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수상소감이니까 탄 걸 뒤에서 그렇죠. 전제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나 개인의 운에 관한 일이다 이것은. 그 이상의 의미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뭐 어쨌든 문학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진지한 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진지한 방식으로 해야 되고 작가의 태도도 세계와 나와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게 전제돼 있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근데 이거를 쓰고 났을 때 저는 저의 정체성이 이렇게 뭐 진지한 소설가가 되는 게 되게 좀 내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단 생활을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좀 말하자면 스펙도 쌓아야 되고 막 뭐 계속 단편 써가지고 문예제 발표하면서 막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비전이 없었어요, 제가. 진짜 내 이야기를 정말 나만의 형식으로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단편을 청탁을 받으면 매번 다른 사람이 쓴 것처럼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굉장히 좀 내면적인 이야기 또 써보고 어떤 건 마치 김유정이 쓴 것 같은 이야기도 써보고 어떤 거는 미국 소설가가 쓴 것 같은 동부 마피아 이야기도 쓴 적이 있고 제가 그런 실험을 좀 많이 했어요. 그게 약간 유희처럼 재밌었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망했어요. 아까 얘기 중에 꼭 하나 좀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이제 그 영어로 번역돼서 부커상 후보에 올랐는데 스페인어로 번역되는 그 번역
가를 김주현 작가님이 좀 아신다면서요? 얼마 전에 실은 이제 스페인에서 책이 나와가지고 네네. 스페인에 갔다 왔어요. 네. 나는 번역가가 누군지도 모르고 몰랐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제 소설을 이제 번역 지원을 받아서 번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얼마 전에 고래 책이 나왔는데 네. 번역하는 동안 힘든 점이 없었냐라고 제가 가볍게 물어봤어요. 이만큼 너무 힘들었다고? 너무 힘들었다. 일단 중간에 무당 이야기나 굿하고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그런 문화를 모르는 사람이 번역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뭐 하는 행위인지 자체를 모르고 문화 자체 설명을 해요. 네, 그 다음에 거기 수많은 용어들이 있잖아요. 뭐 삼현 육각이 뭐 이러면 일단 삼현은 뭐고 육각이 뭔지 저보고 대라 그래도 못 되는데 그러니까 재밌었던 게 일단 춘희네 할 때 그 네 그런 식의 표현이 없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다는 얘기랑 그 다음에 직급을 부르는 표현이 되게 다양하게 많이 쓰셨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전국 다방연합회 평대 지부장 전국 이런 거 사실 번역을 어떻게 할 거야 이걸. 근데 이거를 그래도 나름 그 문화에 맞게 번역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다. 스페인 독자들이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궁금하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몇 개의 리뷰를 또 번역을 해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재밌었던 게 믿기 어려운 놀라운 이야기, 독자에게 강한 충격을 주는 작품, 현실주의와 풍자, 그리고 세상에 대한 비판이 어우러진 작품, 당시 한국 역사적, 문화적 맥락의 무게가 느껴지는 작품. 뭐 비슷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 아마 그쪽 스페인의 전통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마술적 리얼리즘 같은 걸 많이 떠올리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마르케스나 이런 것도 떠올리신 분들이 많고 제가 보기에는 스페인에서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격적으로 작품 속 이야기와 인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해왔죠. 야, 저것도 그냥 장식품인 줄 알았더니 제가 오늘은 이제 고래라는 소설을 통해서 이 소설의 원리를 한번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고급 수업이네요. 뭔가 해부당하는 소설을 시작하면 금복과 춘희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지만 고래의 핵심은 삼각관계가 핵심입니다. 무조건 삼이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노파 이야기 나옵니다. 노파로부터 이야기 시작되는데 노파는 대감집의 외아들 반편이와 정을 통하게 되고 그래서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 애꾸입니다. 애꾸와 딸이죠, 딸. 노파의 딸이자 반편의 딸인데 이렇게 삼각관계가 사실은 증오, 애증의 삼각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삼각관계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노파 이야기로 더 진행이 되는가 싶은데 갑자기 금복의 이야기로 가버립니다. 그죠. 잘 살고 있던 동네에서 갑자기 세상의 경험을 하고 싶다라는 이름으로 집을 뛰쳐나옵니다. 처음 만나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생선장수죠. 생선장수와 행복하게 살 줄 알았지만 생선장수에게 부족한 게 있어요. 바로 젊음과 힘. 그래서 걱정이라는 인물과 삼각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걱정을 좋아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생선장수를 빠지게 되죠. 걱정과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걱정에게 부족한 게 하나 있으니 바로 섬세함과 생각하는 힘. 그래서 누구에게 빠지게 되느냐? 영화를 처음 보여주는 칼잡이에게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관계가 또 유지가 돼요. 자연스럽게 걱정은 빠지게 되고 칼잡이와 행복하게 사는가 싶은데 이때부터 금복의 다양한 남성 편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 많아요. 곽사장, 목사, 이때부터 삼각관계가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빠지게 되는데 이렇게 남성 편력이 끝나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금복은 여성을 좋아하게 됩니다. 수련이라는 존재를 좋아하게 되는데 이렇게 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삼각관계가 완성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약장수라는 인물이 끼어듭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금복의 이야기는 거의 끝이 나고요. 다음으로는 춘희의 이야기로 가는데 춘희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인물들은 바로 교도소장과 무당벌레, 감방 동기들. 춘희가 이제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감방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감방에는 다양한 여성 동기들이 등장을 하고 이들을 괴롭히는 무당벌레라는 AKA 철가면이라는 존재가 이 춘희를 괴롭히는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삼각관계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들이 삼각관계로 형성이 되다가 여기 한 명이 끼어드는데 바로 문이라는 인물입니다. 문은 금복의 남편이자 춘희의 의붓 아버지입니다. 이 문이 춘희에게 벽돌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노파는 빠지고 이렇게 삼각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요 한가운데 어떤 존재들이 있는가 하면 이 세 명이 다 약간의 힐링을 느낄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바로 그게 코끼리 전보와 쌍둥이 자매. 요건 저는 삼각관계에서 벗어나 있는 이 소설 전체에서 힐링을 주는 존재들인 것 같아요. 조력자들. 이 이야기가 재밌는 건 이 팽팽하던 삼각관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춘희와 트럭 운전사 두 명의 이야기로 내려갑니다. 트럭 운전사도 가버리고 춘희 혼자 남게 되는 이야기. 춘희가 혼자 쓸쓸하게 남는 게 바로 이 소설의 어떤 쓸쓸함이자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점 아닌가. 왜냐하면 계속 팽팽하던 게 3명이었다가 2명이었다가 1명으로 귀결되는 그런 이야기가 마지막에 이어지고 하나 남아있는 카드가 뭐냐? 게이샤. 네, 이렇게 오늘 브리핑을 준비해봤습니다. 이야. 작가님이 보시기엔 어떠셨어요? 이렇게 요약해본.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뭔가 인생이 이렇게 바람에 쓸려가듯 이렇게 한번 왔다가 쓱 다 지나가고 마침내 혼자 남고 그마저도 이제 우주로 떠나면서 이제 진짜 벽돌만 남는 무상한 이야기처럼 느껴져서 그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딱 요약이 되네요. 여기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의 페르소나는 누구냐 그러면 난 약장수라고 그래요. 오히려 약장수가 실은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아닐까? 소위 뭐 약을 판다고 그러잖아요. 말 그대로. 네, 약을 파는 뭐 그런 거죠. 이걸 하다가 제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제가 여기 색깔 표시가 파란색은 남성 캐릭터예요. 노란 건 여성 캐릭터예요. 하얀 건 뭐냐? 제가 이걸 왜 하얗게 표시를 했냐면 문과 춘희와 애꾸가 저는 같은 계열의 인물들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 인물들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캐릭터들인 것 같아요.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외따로 떨어져 있는 캐릭터들을 저는 하얀색으로 칠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 애꾸는 우파의 딸인데 결국 어머니에 의해서 한쪽 눈이 멀고 문 아저씨는 점점 눈이 이제 안 보이게 돼서 나중에 완전히 시력을 잃고 자기의 기억 속의 장면들로 떠나고 춘희는 말을 또 못하죠. 그렇죠. 얘기하신 것처럼 이 세 인물들은 결함이 있는데 초능력을 가진 존재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벽돌을 만드는 그런 초능력적인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춘희 역시 마찬가지고 애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전체 인물들에서 이 세 명이 약간 특별하게 보여서 다른 흰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거 어제 15,000원에 세트를 구매했는데 색깔이 3개밖에 없어. 이미 이렇게 된 마당에 평론가처럼 말을 해보자면 노파는 저는 과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거의 잔재이거나 역사적 과거이거나 우리가 떨쳐내고 싶지만 떨쳐지지 않고 계속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귀찮게 하는 존재. 아주 가끔 뭔가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꾸 우리를 거슬리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노파가 아닐까. 이게 일종의 운명사 같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읽히기도 하고 좀 다양하게 읽힐 때 노파라는 키워드가 재미있게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소설이 도대체 나의 어떤 생각에 이게 나왔을까 궁금하고 미스테리한 면이었거든요. 근데 소설을 쓴 지 이제 막 한 20년 되니까 아 이게 어쩌면 이런 게 아니었을까라고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성숙하고 이성적인 합리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작가의 생각이 아니라 소위 사춘기, 청소년기 이때의 머릿속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호기심도 강하고 욕망도 있고 거기엔 아주 원시적인 것과 어린애의 어떤 상상력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제 거침이 없고 어떻게 보면 그냥 적나라하기도 하고 그런데 거의 본능을 따라가는 느낌? 그래서 어쩌면 이게 내 청소년기의 상상력이 아니었을까? 이제 제가 산 시기가 전 초가집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등잔불 밑에서 책을 읽었어요. 전기가 없이. 등잔불. 그런 이제 농촌 공동체적인 그래서 그 노파의 시대는 거의 그런 느낌. 막 이제 그 이후에 금복이 이제 근대화 과정 막 변하고 막 뭐가 들어서고 막 한 사람 안에 이렇게 정말 문명의 급격한 변화를 겪은 세대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놀랍고 저 자신이
그래서 그런 상상력들이 억지로 뭘 그걸 이야기를 쥐어 짜내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나름 이제 좀 약간 근대 교육을 받고 그런 세대잖아요. 그런데 쓰면서 내가 이런 단어를 어떻게 알고 있지? 약간 나도 자 여기 보면 이제 되게 옛날 요즘은 안 쓰는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제 읽었던 책들이나 긴 시간에 걸쳐져 있는 그 축적된 어떤 뭔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한 사람 안에 제 세대가 이렇게 많은 게 있었구나라는 걸 좀 저 스스로 좀 자각한 작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거의 이 작품에 대한 총론처럼 지금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제가 요번에 다시 이 책을 또 읽으면서 또 느낀 것은 생각보다 더 에로티시즘?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거, 그러니까 사춘기 아이들의 욕망. 그러니까 예. 그래서 우리 아까 왜 첫 번째 이 몽따주를 보고 이 작품을 읽으면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인터뷰를 영상으로 본 적도 없으니까 일단 입이 굉장히 걸고 그 욕이 막 섞여 나올 수도 있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거든요. 제가 이걸 쓰고 나서 사람들을 만나면 실망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다들 뭔가 굉장한 걸 기대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는 어떤 그 욕망과 막 꿈불끈하는 무언가가 아직도 있으세요? 아니면 이때까지는 있으셨어요? 아니 근데 저는 이 소설이 이제 20년 됐잖아요. 세상이 바뀌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요즘은 제 기준에는 그러니까 뭔가 너무 순해졌다고 그러나. 그러니까 저는 일부러 내가 뭐 그런 거를 과장해서 쓰거나 저는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표현이 조금 더 다른 작가들보다 잘 묘사했나 봐요. 어떻게 뭐라 그러지? 질펀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이 세계를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한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가려지고 더 순화되고 이러면서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오랜만에 고래를 다시 읽으면서 한국 문학 지금 너무 순하다. 그 생각을 최근에 했어요. 세상에는 참 다양한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한국 문학에서 다루고 있는 소재는 너무 제한적인 게 아닌가. 재작년이었나 어떤 뭐 글을 본 적이 있었는데 영화 시장에 대한 글이었는데 그 누구도 한국의 현실을 가지고 영화로 만들지 않는다. 문학 혹은 영화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힘 중에 현실을 보여주는 창이 되었던 적이 많았는데 요즘 들어서는 오히려 약간 다른 쪽을 비추는 거울처럼 되어버리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소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음악 좋아하시고 가수로 치면 약간 전인권, 김현식 이런 보컬인데 보컬 찐 목소리 에이! 뭐 이렇게 노래하 생목으로 확실히 그 다른 차원의 예술가로서의 서명환 작가님. 근데 이런 건 있어. 근데 진짜 확실하게 한 가지 얘기할 게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벌써 한 4, 5년 됐나?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욕을 엄청 먹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억울했어요, 그게. 예를 들면 트로트를 나는 들으면서 이거 뭐 나 들으라고 만든 건 아니네. K-pop 같은 것들. 아이돌이 불러요. 이건 나 들으라고 만든 건 아니구나. 그래요. 그냥 그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잖아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소설을 이번에 쓰는데 표현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는. 자기 검열을 좀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쓰고 있는 게 50년대의 앵벌이들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시대의 앵벌이 세계라는 게 어떻겠어요?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잔인하고 폭력과 가혹하고 뭐 하다못해 뭐 절름발이 이런 말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런 말을 쓰면서도 이런 말 써도 되나? 분위기가 어쨌든 이제는 아무도 막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다 그런 게 좀 유감스러워요, 저는. 자, 이 소설에는 이 모든 이야기를 입담 좋게 전하는 이야기꾼, 화자가 존재하는데 누군가 이제 변사 나레이션이다. 이야기꾼은 천명관입니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화자는 조금 더 뭐랄까요, 걸쭉하고 더 자유롭고 더 무책임하고. 근데 저 자신은 그렇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쓸 당시에는 뭐 내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이거를 진짜라고 설마 믿으시는 건 아니겠죠? 약간 이런 기분? 그런데 춘희는 말을 못 하잖아요. 춘희에게 말을 주지 않으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춘희라는 그 삶의 결정체가 나는 벽돌이 된 게 아닌가. 그것이 가장 숭고하게 남아야 되는데 거기에 말이 들어가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나중에 이제 문이 떠나고 춘희가 돌아와서 이유도 모르고 벽돌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서 쌓기 시작하잖아요. 그 벽돌이 주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 중에 무언가를 계속 구축해가서 건설해가는 느낌도 있지만 또 말 그대로 벽을 치는 느낌도 있어요. 세상 전체에 대해서. 그 벽돌이 왜 벽돌이어야 했는지 아까 우리 카메라 잠깐 꺼질 때 김준혁 작가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네. 이것을 처음 구상할 때는 어떤 스토리나 인물보다는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인데 덩치가 굉장히 크고 근데 노동을 하는 여자. 그것이 가장 원초적이고 단순한 벽돌 같은 거였으면 좋겠다. 막 복잡한 부분이 네, 아니라 이게 아니라 그냥 단지 물과 흙과 불로 이루어진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문명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상징적인 것이 저는 벽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거대한 어떤 존재에 대한 이미지가 땅 위에서 제일 큰 거는 코끼리, 바다에서 제일 큰 거는 고래, 네. 그리고 사람 중에서는 춘희, 남자 중에서는 춘희 아버지. 그러니까 이 거대한 것들에 대한 어떤 동경이랄까? 이런 것이 좀 이 이야기 밑에 좀 있을까요? 동경보다는 오히려 거대한 생명이 갖는 비극성. 오히려 적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공룡같이. 그래서 결국 이제 사라져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슬픈 존재라는 게 저한테는 더 컸어요. 덩치는 큰데 걱정이 같은 경우도 힘만 셌지만 아무것도 적응 못하고 그 육체라는 거는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 비극적인 그런 이미지가 저한테는 좀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고래, 우리 이제 제목이 이 고래. 그 고래의 이미지가 사실은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하니까 제목으로 붙이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죠. 근데 뭐 제목을 제가 붙인 건 아니고. 아, 그래요? 출판사에서. 원래 제목을 네. 붉은 벽돌의 여왕이라고 했었어요. 잘 바꿨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데 작가들은 편집자 말 무조건 들어야 돼요. 우기지 말고 들어요, 제발. 아니, 붉은 벽돌의 여왕이었으면 잠깐만. 약간 B급 어떤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이 일부러 살짝- 이제 약간 그런 약간 하신 거죠. 고딕풍의 옛날 고전 소설 같은 느낌으로 일부러 제목을 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프랑켄슈타인 같은 이미지처럼. 이상하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싸우진 않으셨어요? 고래로 해야 된다 이랬을 때? 출판사에서 또 제시한 제목은 붉게 구운 슬픔이라는 거였어요. 난 이거 절대 안 된다.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절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 3의 제목을 선택한 게 고래 같은 거였죠. 자, 이 금복 이야기를 또 조금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제 춘희가 이제 주인공인 것 같아요. 지금 작가님 마음속에서. 확실해요? 아니, 왜냐면 춘희의 이미지로 시작했고 춘희의 이야기로 끝나니까. 주인공 뭐 금복과 춘이 다 뭐 중요한 인물이고 금복은 굉장히 활기 있고 흥미로운 이야기 제공하고 춘이는 좀 더 내면적이고 어떤 이야기의 중심을 또 잡고 있고 저는 뭐 어느 쪽이 더 주인공이다 뭐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거 중요합니다. 작가님이 일단 피셜로 얘기를 딱 해주는 순간 정해지는 거거든요. 자, 고래의 주인공은 그건 뭐 상관없습니다. 말씀 안 해주시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독자들이 엄청 무슨 독서 모임이나 이런 데서 토론을 많이 하신다고. 쓸데없는 이거 영화화 하자는 얘기는 아직 없으세요? 계속 있죠. 이거 뭐 책 나오자마자부터 뭐 어디 드라마 하겠다고 뭐 판권도 사가고 그러다 결국 못 하고. 하지만 또 작품화가 되는 걸 바라는 팬들도 많잖아요. 아니 나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요? 작가님이 직접 만드실 생각이 없다면. 아니 나는 그러니까 없지. 그 질문이야. 왜냐면 실제로 시나리오 쓰시죠, 감독님도 하시죠, 그리고 직접 원작도 쓰셨죠. 이러면은 아니, 실제로 뭐 나보고 이제 대본을 쓰거나 아니면 연출을 해달라 뭐 이런 제안도 있어요. 나는 안 한다. 안 할 생각이실 것 같아서 제가 떠오른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제가 플랫폼하고 감독까지 떠올렸어요. 뭔가요? 디즈니 플러스에서 기에르모 델 토로가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서커스단 가지고 최근에 만든 영화가 하나 있거든요. 맞아. 근데 기괴하기도 하고 되게 재밌는 무슨 작품. 엘리? 제목 생각 안 나고 지금 그 영화- 케이트 블란쳇도 나오고 그런 네, 작품인데 네. 그거 딱 생각이 나면서 그분이 10부작 정도의 드라마로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들면 너무 재밌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 있지. 자, 이 금복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금복은 욕망도 많고 그냥 여장부 같기도 하고 장사 수완도 좋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약간 남자로 이렇게 네. 남성으로 네. 완전히 변하는 건 아니겠지만 약간 수염도 나고 뭐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이게 성을 바꾸는 이 의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는 금복이 어떤 욕망의 화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욕망의 끝은 뭐겠어요? 결국 힘을 갖는 거잖아요. 금복의 시대에는 자기가 여성으로서 갖지 못한 것. 그래서 그것은 결국 남성이겠죠. 근데 그것이 결국은 파멸의 길이라는 것을 몰랐겠죠. 예. 근데 결국 남자가 되고 그리고 몰락하는 게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변신들이. 그래서 아마 그 극중의 캐릭터들의 여성은 이름이 있는데 남성은 그 캐릭터 이름으로 나오는 게 남자들은 자기가 태어나서 가진 이름보다 자기가 추구하거나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이 그 이름으로 부르는 게 더 어울리는 그러니까 욕망이 사실 그 이름이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 궁금한 점은 이제 여성 인물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모녀의 관계는 국밥집 노파와 애꾸도 그렇고 금복과 춘희도 그렇고 전혀 살갑거나 뭐 애틋함 1도 없이 사실 되게 적대적인 그쵸. 관계처럼 예. 느껴지거든요. 예. 물론 춘희는 엄마를 동경하는 일방적으로 이제 버림받는 느낌이긴 한데. 근데 금복의 욕망을 모성은 사실은 그거에 위배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노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잖아요. 사랑받지 못하고. 네. 그런데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을까? 자기 딸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성으로서 사랑받지 못한 복수심으로 드러나고 어떻게 보면 또 불쌍하잖아요. 희생자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 다 죽고 결국 춘이 혼자 남았을 때야 비로소 그 노파도 그 말하자면 복수를 완성하고 그거를 내려놓죠. 예. 이렇게 원래 시작할 때부터 많은 사람을 죽일 생각이었어요. 근데 살아남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에. 식이죠. 다들 이렇게 비극적으로 죽는데 이건 작가님의 세계관인지 우리가 이제 태어나면은 이렇게 나와 이제 이 세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식하는 이 세계라고 하는 거는 인간 세잖아요. 이렇게 인간 사회. 네. 항상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저는 많이 느껴요. 저는 이 이야기 안에는 그냥 인간도 다 자연의 일부로 빠르게 쓰러지고 뭐 휩쓸리고 이리저리 낙엽처럼 굴러다니고 그런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여기 보면 뭐 인생은 별게 아니다. 그냥 쌓이는 먼지를 닦아내는 일과 같은 것일 뿐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 사는 게 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모두가 각자 다른 방식으로 투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존재를 위협하는 것들과. 저는 그것이 매우 숭고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다들 뭐 목표가 어떻게 보면 되게 초라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으로 태어나면 일단은 태어나자마자 명문대를 가야 하는 미션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대기업을 들어가기 위해서예요.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목표인데 대기업에는 왜 들어가느냐? 강남에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궁극이에요. 이 궁극을 향해서 어릴 때부터 세팅된 삶을 살잖아요. 저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각자의 방식대로 투쟁하고 있구나. 그게 느껴지면 굉장히 저는 감동하고 그거를 굉장히 멋지다고 좀 생각하는 편이에요. 참 고래에 대해서는 정말 뭐 밤을 새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칼자국이라니 이 사람 자체가 약간 영화에서 나온 사람 같아요. 이 사람 앞에 수식어가 희대의 사기꾼이자 악명 높은 밀수꾼에 부둣가 도시에서 상대가 없는 칼잡이인 동시에 호간한 남봉꾼이며 모든 부둣가 창녀들의 기둥서방에 염량 빠른 거간꾼인 칼자국. 그러니까 칼자국 한번 얘기하려면 이게 이제 주르르르르르 이렇게 하신 이유가 그냥 유머인데. 그죠. 약간 해학적인. 근데 칼자국이라는 캐릭터는 약간 본인이 투영되기도 한 거잖아요. 글쎄요, 나 아니에요? 그냥 낭만주의 협객 뭐 이런 이미지인데. 그러니까 진짜 그게 약간 야인 시대 그런 거의 그런 풍이죠. 왜 그런 복장에. 근데 왜 그렇게 손가락 많이 잘라요? 일종의 유머죠, 사실은. 유머지. 그죠? 이
소설을 읽는 사람들이 이거를 농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읽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심지어 이제 평론가들은 더더구나 그럴 테고 나는 정말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부커상 후보에 올랐는데 심사위원들의 심사평 중에 하나가 사악한 유머라는 말이 있어요. 그걸 보고 얘네들은 제대로 읽었구나. 왜냐하면 저는 유머에 약간 집착이 있거든요. 이거를 보고 진지한 얼굴로 이 소설을 끝까지 읽는다고 독자가 생각하면 나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사악한 유머라는 표현으로 이 평은 제대로 내 책을 이해한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책으로 봤잖아요. 근데 이게 밀레에서 이제 올라오면 이북으로 보게 될 거잖아요. 이북의 스크롤 기능을 이용해서 웹소설처럼 이 소설을 다시 읽으면 완전 다르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독성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읽으면 오히려 더 이 소설의 그런 유머스러운 톤과는 더 잘 어울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부커상 그때 이제 시상식 때 갔더니 그 평론가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머가 있는 작품이 상을 받는 적은 없다. 쉽지 않다. 근데 저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박찬욱 감독이나 봉준호 감독도 사악한 유머가 좀 있잖아요. 있죠. 유머가 있죠.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유머라는 건 한국 소설의 사악한 유머도 해외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걸로 상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저도 팔을 만들어 왔으니까 또 인물 관계로 보자면 금복의 남자들 그리고 여자도 한 명 있죠. 이 인물들을 바라보는 금복의 시선이 계속 바뀌면서 변화 혹은 변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인물들은 금복의 욕망의 거울처럼 그렇죠. 그 욕망도 계속 변해가고 돈을 원할 때 장수 나타나고 약간 힘을 원할 때 걱정이 나타나고 이야기할 상대 혹은 뭐 예술적인 어떤 걸 원할 때 칼잡이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저기 보면 남자들이 다 별로예요. 그렇잖아. 남자가 봐도. 근데 좀 괜찮다 싶은 게 문이거든요. 문씨 아저씨. 우직하고 이렇게 선을 넘지 않고. 근데 문이 너무 쓸쓸하게 또 세상을 떠나니까 아마 이게 이제 드라마타이즈가 되면 그 많은 시청자들은 문에게 좀 마음을 또 주지 않을까. 근데 저 문이 또 그럴 문자를 쓰잖아요. 지금. 저 문만 계속 그냥 한자로 나오고. 그죠? 근데 이제 이쪽은 다 보면 굉장히 야만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은 이제 그럴 문이기도 문명이나 문화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일부러 이제 한자를 계속 쓴 거고. 그러니까. 사실 한글로 문을 쓰면 그게 안 그러니까 벽돌을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의 문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저는 춘희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춘희에게 주어진 이 이야기 속의 세계는 깜방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춘희가 그래서 밖에 나왔을 때 더 자유로운 세계 속에서 자유로운 걸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벽돌 공장도 사실 감방과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춘희가 가지고 있는 숙명이 또 드라마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슬플 것 같아서 안쓰럽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국가 권력이잖아요, 저게. 그러니까 얘가 겪는 고난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국가 권력 기관화에서 벌어지는 거였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 전근대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시대가. 그런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춘희의 시대는 좀 앞으로 나아간 세대인데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고난을 겪는구나. 그럼에도 감방에 있을 때 희망을 가지고 버틸 수 있게 독자 입장에서 만들어준 것은 춘희가 이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계속 되돌려 보면서 버틸 수 있었구나. 그 고래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위대함 같은 거에 춘희를 통해서 보여진 것 같기도 해서 그 부분이 그나마 좀 약간의 희망, 위로 같은 게 됐던 것 같아요. 오늘 정말 그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고 아직도 뭔가 해결되지 않은 의문들을 가지고 계실 거고 또 다시 보면 이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구나 하고 또 실감하실 만한 작품, 그런 작품이 좋은 작품이고 고전이 아닌가 싶은데 고래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천명관 작가님 오늘 좀 긴 시간 동안 말씀 나눴는데 그러게요. 저도 참 오랜만에 이렇게 자세하게 리마인드 하게 돼서
또 뜻깊고 문학 작품이라 그래서 너무 뭐 진지하고 무겁기만 한 것이 아니고 또 나름 재미있는 그리고 또 요즘 독자들은 특히 자신들이 살아보지 않았던 시대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또 즐겨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덧붙이자면 이제 북커상 아까 얘기 잠깐 하셨지만 네. 사악한 유머로 그쪽에서 이제 막 얘기를 했잖아요. 한국 소설 정말 다양하잖아요. 근데 한강 작가님이 이제 세계적인 스타가 되셔서 한강 작가님의 소설을 많이 읽는 거 좋은데 이 기회를 틈타가지고 한국에는 한강 작가처럼 어두운 그런 이야기뿐 아니라 이런 사악한 유머를 가진 작가들도 있다라는 게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좀 많이 번역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요런 거 한 번만 더 써주실 생각은 없어요? 이런 거하고 또 다른 거겠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 겨울에는 낼 수 있지 않을까. 장편 소설. 네, 장편 소설. 기대하겠습니다. 문학 속 우리 삶 이야기 문학 감상회 10월에 또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